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7월 초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솔직히 잘 지켜질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나왔습니다. 화요일 오후에 해당 내용이 나와서 제가 간략하게 핵심 내용을 블로그에 작성을 했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부 보도자료가 나오면 여러분들 계시는 단톡방 같은 거 있죠. 단톡방에서 그 내용들이 돌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게 좀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원본을 좀 보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은데, 여기 보시면 검색창에서 기획재정부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뉴스를 눌러서 보도 참고 자료를 누르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총 게시글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라고 나왔죠. 23년 7월 4일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쫙 나오고요. 첨부 파일 4가지가 있습니다. 4개. 저는 단톡방에서 하나를 봤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본 건 하나죠. 그리고 저는 이걸 4개를 다 다운받아서 봤는데, 여러분들이 단톡방에서 본 게 요걸 겁니다. 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59페이지짜리 PDF로 된 거.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그 외에 나머지 자료에서 이런 브로셔 같은 거 보면은 요약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다. 왜냐면 이 59페이지를 우리가 다 보기엔 좀 힘들잖아요. 근데 브로셔는 그거를 압축해가지고 특히 이미지화를 시켜서 나온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 좋고, 해당 내용을 제가 이제 블로그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제가 결론 위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민생 경제 안정, 그리고 경제 체질 개선, 이렇게 3가지를 통해서 뭐 자유시장 경제 복원, 글로벌 선도 국가 도약인데, 뭐 이거는 이제 우리 보고서 쓰신 분들은 많이 아시죠. 어떤 스타일로 하는지 하는데, 우리가 관심 가는 건 이제 부동산 쪽이실 테니까 경제 활력 제고, 민생 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 중에서 민생 경제 안정을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주거 안정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거 안정에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를 결론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자, 일단 개인 임대인입니다. 개인 임대인 대상 대출을 한시적으로 DSR 아니라 DTI를 적용한다. 지금 DSR 40%인데 DSR 같은 경우는 모든 부채를 상환거를 다 소득 대비 나눠버리잖아요. 근데 DTI 주담대 외에는 빼버리는, 그걸로 60%를 적용을 합니다. 다만 모든 대출에 대해서 한도를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상환하는 거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지금 정부가 계획 중인 거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하고 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이거 임대주택 등록을 해도 종부세 합산배제 같은 거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는 서울시다. 근데 건물 소유는 주택은 제네시스 박이다. 그러면 원래는 안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부세 합산배제 해주겠다. 그리고 주택 공급을 위해서 정비사업 활성화. 야,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 대출이 가장 먼저 관심 받을 거고요. 7월 이달 말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1년 동안.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봤을 때 정비사업이에요. 그래서 정비사업 관련 경우에 좀 몇 가지를 제도 개선해가지고 기간을 좀 더 단축시키겠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지난번에도 잘 사는 흥부님 나와가지고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비사업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그래서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해야 되는데, 그 중에 조금 더 고를 수 있는 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작년 60이었죠. 그게 이제 60에서 100까지 레인지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부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60을 했었는데 올해 80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80으로 올릴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거에서도 많이 풀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80으로 딱 중간을 가지고 있어야지 좀 뭔가 상황에 따라서 좀 낮추거나 올리거나 좀 이게 운용의 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60%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블로그 글을 다 작성을 하고 쭉 올렸는데 하나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결혼 자금에 한해서 증여 공제 한도액을 좀 높일 수도 있다. 현재 성년자녀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증여 상속세가 너무 지금 몇십 년 동안 바뀌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결혼 자금에 한해서 이거 참, 결혼 일찍 하신다 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결혼 자금에 한해서 증여 공제액을 조금 넓히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역전세, 전세 사기,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해가지고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 그리고 금융 지원하겠다. 의무 보증 책임 중개하겠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도 이게 나왔어요. 공인중개사가 매물 임대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중개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막 하면은 뭐 큰일 나게 하겠다 나왔는데 이게 이제 좀 약간 일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임대차 3법 합리화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여기 나오죠.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전년 수준 60% 유지하겠다. 그리고 장기 주택 저당 차익금, 쉽게 말해서 내가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때 한도를 상향해가지고 조금 더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것도 제 친구 모르고 있다가 알려줘가지고 환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소고기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임차로 인한 임대인, 어떤 착한 임대인 뭐 그런 거죠. 세제 지원 하는 거고요. 주거 지원, 디딤돌, 버팀볼 대출. 그래서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대출입니다. 대출. 그럼 이제 세금은 뭐요? 세금은요? 아직 안 나왔죠? 그럼 언제 나오겠습니까? 7월 말에 나오는 세법 개정안 때 핵심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세법 개정안과 주거정책 방향이, 그 경제정책 방향이 같이 나와서 좀 뭔가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조심스레 있었거든요. 언론사에서. 근데 결국에는 그냥 예정대로 분리돼서 나왔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에서 좀 약간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임대 공급을 활성화를 하는데 공공성 있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부속토지 종부세 합산 배제해가지고 좀 혜택을 주겠다. 저도 이게 정확하게는 좀 더 기다려봐야 알 것 같은데 아직 지금 우리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내용이 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고 좀 뭔가 같이 믹스해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 생각이 들고 신규 택지 공급 가속화인데 이거는 뭐 이제 해당되는 쪽만 될 거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없죠.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을 좀 더 촉진시켜가지고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초안법 개정안 조속입법.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빨리 입법시키겠다. 이게 결국에는 다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정기국회 9월달에 열리는 거고 정기국회 한다고 해서 이제 좀 여야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 원문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작년 수준 60%로 유지하겠다. 혹시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혹시 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신 분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정부가 이제 시행령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보도자를 이렇게 때려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기서 이제 번복 안 하겠죠. 여기서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센 저항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60% 작년 수준과 같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재밌는 게 이겁니다. 역전세, 전세 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데, 자, 잘 보세요. 세입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라는 게 약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또 일부 엄한 곳으로 좀 흘러버릴 수가 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세입자 보호 조치가 아닌 대출 규제 완화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 그러니까 전체 금액도 아니라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임대사업자다 그러면 RTI가 적용되잖아요. 이자 비용 대비 임대소득 이거를 1.25에서 1.5배였는데 그냥 1배수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 낼 정도만 내면은 일단은 내가 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일반적인 개인 있죠. 뭐 미등록 하신 분들, 그러니까 대부분 미등록이시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DSR 40%가 아니라 DTI 60% 적용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를 제가 조금 더 찾아봤어요. 조금 더 제가 좀 찾아봤다. 좀 더 찾아봤더니 이런 재밌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개인 임대인이 아까 좀 전에 본 거죠. DSR 40 대신 DTI 60. 그래서 DSR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원리금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데 DTI는 주담대의 다른 대출은 이자만을 더하는 거죠.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연 4% 그리고 금리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연소득 5천만 원에 대출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규제 완화로 대출 가능 금액이 3억 5천에서 5억 2,500 정도로 1억 7,500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 사람은 1억 7,500 정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뭐 임차인이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보증금을 내줘야 돼서 역전세를 맞았다. 근데 역전세를 뭐 1억 정도 했다. 그러면은 1억 7,500만 원 그 안에 한도에 들어오니까 1억에 대해서 대출이 나오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1억 7,500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한도에 내에 들어오는 보증금 아까 차익이라 그랬잖아요. 차익. 보증금 차익에 대해서. 그래서 보증금 차익에 대해서 내가 1억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 임차인이 역전세 나니까 나는 그냥 다른 데 가버리겠다. 아예 나가버려요. 그럼 보증금 전체를 내줘야 되죠. 그러면은 보증금 전체를 내줘야 되니까 그때는 요 5억 2,500만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죠. 그래서 한도 내에 들어오면 대출이 나오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이제 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거는 7월 말 정도 돼봐야 돼요. 저는 또 이제 대출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뭐 대출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고 또 강의도 하신 분들 계시니까 그런 분들 뭐 블로그라든지 그런 것 좀 참고해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 밑에 있어요. 이렇게 더 받는 대출 금액을 보증금 차익 이내로 한정한다 말했잖아요. 잘못하면 이제 저게 좀 이게 또 가수요, 투기수요로 가버릴 수 있으니까.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은 대출 한도로 모두 쓸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이 경우에 대출을 모두 썼다가 나중에 후속 세입자가 구해지면은 그때 후속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받는 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 대출 상품 자체에도 규정이 있겠지만 들어오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 대출이 선순위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 상환하고 내가 들어가야지 안전한 거죠. 이해되죠?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차인을 하면 절대 저런 집에 선순위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집에도 그렇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오케이. 대출 승인이 되면 은행은 집주인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한다. 질권 설정해가지고 아마 하는 방식으로 하겠죠. 그리고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이거를 딱 장치를 거는 순간 지금 미등록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하면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하고 약간 좀 비슷해져요. 지금 이게.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주택임대 사업자분들 좀 희소식이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전세금 반환 의무보증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하고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좀 유예기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야, 이것도 또 과태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것 때문에 좀 굉장히 좀 힘드실 뻔한 분들도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7월 달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쭉 이렇게 잡아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정시작가율 아까 설명드렸던 작년 수준 60% 유지하겠다. 그리고 뭐 이제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뭐 디딤돌 버팀목 대출,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 대출, 뭐 소득공제 한도 상향, 전세금 반환 보증료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 뭐 이런 것들은 대상이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임대 공급. 자, 지금 7월 달에 나오는 세제 개편 안에서 과연 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정말 기다리고 있는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그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약간의 그 힌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나왔어요. 자, 보시면 세제 혜택 그리고 민관 협력 등으로 공급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부세를 합산 배제해서 비용 절감시키겠다. 현행 종부세 합산 배제는 건물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 이게 다르면 종부세 합산 배제가 적용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근데 밑에 말 보시겠습니까? 민관 협력하에 서울시 상생주택, 예를 들어서 민간 소유 토지를 임대하고 서울시 임대주택 건설해가지고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 아까 제가 사례는 땅이 서울시 거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건물을 하고 땅은 민간에서 소유한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기다려 보시죠. 왜 이런 게 나왔냐라고 좀 추정을 해본다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주택임대 사업자 하신 분들 계시죠? 저도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거든요. 이제 지자체하고 세무서 다 양쪽에 등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0년 710 대책을 전환으로 해가지고 물론 그 전에 2018년 9.13부터 그러긴 했었어요. 세제 혜택을 계속 축소시켜요.
뭐든지 간에 이 권리와 의무가 저는 항상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권리가 많아도 이건 문제고요. 그리고 너무 의무가 많아도 문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의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권리가 계속 축소되거나 없어졌어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임대주택, 등록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만 운영이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장치가 많아요. 만약에 등록임대주택 같은 경우로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었다면은 그렇게 전세 사기가 그렇게까지 날 수 있었을까? 저는 솔직히 좀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 세금을 못 내고 아예 이걸 매각을 경매로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사기라는 말은 상대방을 기망해야 되거든요. 아예 내가 속일 작정을 해야 돼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과연 사기로 봐야 되냐. 어쨌든 그거는 이제 법을 아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등록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 부기등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안전할 수 있다는 건데, 일부 최근에 지금 전세 사기 그런 문제가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거를 너무 또 활성화하는 거를 염려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과거에 매물이 아무래도 묶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8년, 10년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급이 좀 안 돼서 주택 가격을 좀 상승하는, 자극시키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묘안을 생각하느라고 당초 2분기 때 나오기로 했었던 인센티브 복원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고, 1분기에 나오기로 했었던 아파트 신규 등록도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이런 게 나왔다. 그래서 뭔가 좀 살짝 흘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살짝 이렇게 좀 흘린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 뭔가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뭔가 복잡하고. 근데 인센티브는 또 있고.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나오면은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지금 당장 엮여있는 문제고. 그렇게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좀 더 공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민관이 협력하겠다. 그러니까 민간에 다 맡기지 못하겠다. 잘못하다가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되는 7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런 거죠.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가로주택,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같은 그런 정비사업인데, 노후주택, 도시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뭐 제초안법 개정안도 조속 입법을 하고, 또 재밌는 게 나왔어요. 정비사업 시행 운영에 대해서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서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 방식 대비 2에서 3년 이상 단축 유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기존의 조합 방식으로라고 하면 뭐 기본계획, 안전재단, 지역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조합해가지고 사업시행인가 이게 엄청나게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여기서 엄청나게 갈등이 생기고, 근데 요 부분을 신탁사 특례를 통해 가지고 좀 줄여보겠다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좀 내용이 좀 나와보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또 법도 좀 봐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비사업 중에서 사업이 좀 잘 진행되기로 한 그런 구역들 있죠. 그런 곳들은 오히려 좀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모든 구역들이 다 좋아지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제 인터뷰를 했었던 잘사는 흥부님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왠지 다시 한번 좀 조만간에 초대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좀 정비사업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 내용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 관련해가지고는 전매 제한 완화, 그리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런 게 조금 우리 입장에서 좀 안타깝죠. 뭔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딱 나오고 해도 이제 관련 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는 건데, 그냥 이제 주택법 개정에서 조속히 추진하게 이렇게만 나와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쭉 봤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하나 좀 놓친 게 있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좀 보니까 뭐냐면 요겁니다. 결혼 자금에는 증여세 공제를 확대 검토하겠다. 그래서 결혼 출산에 보탬이 되게 하겠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년 가까이 5천만 원 이 한도가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됐었는데, 이게 이제 좀 한도를 좀 늘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데,
이게 이제 저출산 결혼 대책으로 혼인자금의 한정에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이거 좀 늘어난다고 결혼들 더 많이 할까 생각을 하면 조금 개인적으로 회의적이긴 한데, 뭐 이제 궁여지책으로 뭐 이런 거라도 좀 뽑아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은 일부나마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온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는 향후 여론수렴을 거쳐서 세법 개정 단계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기존부터 많이 나왔던 금액이 뭐 한 1억 정도 올리자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대략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 자금에 한해서 증여세 공제 한도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도 형평성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했을 때 이미 5천만 원 공제를 쓴 사람이 나중에 뭐 신혼 생활 때 애가 태어났는데, 좀 애가 태어나니까 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서 조금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이제 5천만 원 다 공제 써버렸으니까 안 되고, 이번에 막 결혼하는 사람들은 또 뭐 한도 금액이 늘어나서 되고, 그러면 야, 이건 좀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확대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요게 이제 보도자료에 보면 그냥 한 줄 그냥 띡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게 기사화 된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나옴으로 인해서 더 약간 이제 7월 달에 나올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대가 더 커졌다. 물론 이제 기대가 그만큼 실망도 클 수가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 거래 되는 거에 있어서도 좀 더 정상화 시키려고 할 거고, 특히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어도 분위기를 좀 이게 활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경기를. 그리고 이제 뭐 정치 공학적인 입장에서는 또 내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싶을 거고, 그래서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할 것 같다. 빠르면 7월에 나오는 세법 개정안 때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뒤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도움되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제가 후속 조치 관련해서 나오는 대로 곧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추가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한 영역은 뭐 다른 분들은 제가 초대해서라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